세계 3대 미술관 중 하나인 루브르. 루브르에 있는 수많은 예술품들 중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떠올릴 것입니다. 모나리자는 루브르의 상징과도 같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모나리자의 맞은편엔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 몰려들지만 그들은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작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 그림은 루브르에서 가장 안 유명한 그림 중 하나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작품과 함께 전시되어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외면받는 작품이 되어버린 그림, 파올로 베로네제의 카나의 결혼잔치입니다. 가로 9m, 세로 6m가 넘는 거대한 크기. 이 그림은 어떤 그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서양 회화에서 가장 큰 작품으로 손꼽혔습니다. 루브르에 있는 38만 점의 작품들 중 가장 큰 작품이기도 하죠. 이 작품이 이토록 크게 그려진 이유는 벽화였기 때문입니다. 카나의 결혼잔치는 베네치아의 한 수도원 벽에 그려졌습니다. 산 조르조 마조레 수도원인데요. 1562년 6월 베네딕트 수도회는 수도원의 식당을 장식할 그림을 의뢰했습니다. 당시 명성 높은 화가였던 베로네제게 말이죠. 그는 기꺼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2년에 걸쳐 거대한 벽면을 가득 채운 명작을 완성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그림이 다른 공간이 아닌 식당에 그려진 이유가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에서는 특별한 전통이 유행했습니다. 바로 체나콜로라는 양식이죠. 체나콜로는 수도원 식당 벽면에 성서 속 식사 장면을 그려넣는 전통을 말합니다. 수도사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경건한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하나의 장치였죠. 특히나 성서 속 최후의 만찬의 장면은 이 체나콜로의 단골 주제로 활용되었는데요. 성서 속에서도 가장 경건하고 엄숙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이죠. 널리 알려진 명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역시 같은 이유로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최후의 만찬이 아닌 다른 식사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던 순간을 담았죠. 카나의 결혼잔치는 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서에 등장하는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는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카나에 있는 친척의 결혼잔치를 찾았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었을 무렵 준비했던 술이 모두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마리아는 곤경에 빠진 주최 측 사람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청했죠. 예수는 물통에 물을 채운 뒤 이를 손님들에게 대접하라고 말했는데요. 놀랍게도 물통에서는 원래 것보다도 맛이 좋은 포도주가 흘러나왔습니다. 덕분에 사람들이 다시 흥겹게 잔치를 즐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잔치에서 포도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술이 떨어졌다는 것은 단지 잔치의 흥을 깨트린 정도가 아니었죠.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무례한 태도로 여겨졌습니다. 법적 소송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는 물을 포도주로 바꿈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통성을 증명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 사건이 크게 번지는 것을 막아낸 것이죠. 이 그림 속에는 이 장면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들고 있는 빈 유리잔, 오른쪽 하단에 하인들이 물병에 물을 옮기는 모습, 그 앞에 포도주를 음미하고 있는 모습에서 모든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죠. 거대한 화면 안에는 성서 말고도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작품 속 등장인물은 무려 130명에 달합니다. 사람들의 숫자만큼 각양각색의 모습을 하고 있죠. 인물뿐만 아니라 배경 속에도 많은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16세기 베네치아의 속사정이죠. 베로네제는 이 작품을 그릴 당시 독특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종교적인 이야기에 당대의 일상적인 도시 모습을 섞었는데요. 덕분에 종교 속 사건이 마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처럼 생생하죠. 이렇듯 성서의 이야기와 일상의 모습을 연결짓는 시도는 그 당시 베네치아 화가들 그림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그림의 주제가 종교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16세기 베네치아 귀족의 결혼식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데요. 이야기의 주인공인 예수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왁자지껄한 잔치 손님 중 하나로 묘사된 것 같죠. 작품 속 건축물에서도 특별함이 느껴지는데요. 바로 여러 시대의 건축 양식이 섞여 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코린트식 기둥 양식과 베네치아의 난간 양식이 한 화면에 동시에 그려지고 있죠. 등장하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가 등장하지만 결혼식의 주인공들은 화가와 같은 시기를 살아가던 당대 귀족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왼쪽 하단에 앉아있는 신랑과 신부는 매우 화려한 차림으로 그려졌습니다. 고급 실크로 만들어진 예복과 온갖 장식품으로 자신들을 치장했죠. 불을 과시하는 듯한 주인공들의 태도는 동시대 귀족들의 실제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들의 생활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것이죠. 당시 베네치아에서는 귀족들의 지나친 사치를 막기 위해 사치
터치 규제법이 제정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귀족들은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감시의 눈을 피해 사치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연회나 잔치가 벌어질 때에는 더욱 법을 지키지 않았죠. 작품 속 귀족들의 화려한 인상착의는 바로 이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신랑 신부 주변의 하객들에서도 16세기 유럽의 상황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주인공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은 하객들은 모두 주변국의 거물들인데요. 프랑스와 1세, 카알 5세, 영국의 메리 여왕, 터키의 술탄까지 주변국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당시 이탈리아 반도에 뻗쳤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죠. 화면 중앙에 위치한 예수와 마리아 밑에는 잔치의 흥을 돋우기 위한 악사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왼쪽에 위치한 흰옷의 비올라 연주자는 바로 베로네제 자신이죠. 베로네제는 화면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그려넣어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는데요. 그와 함께 연주하고 있는 다른 악사들도 각각 다른 사람을 상징합니다. 바로 바사노와 틴토레토, 티치아노 등 당시 베네치아의 거장 화가들이죠. 이 장면은 당대 베네치아 예술에 대한 자부심을 담고 있습니다. 15세기 이후 르네상스의 중심지가 자본의 흐름과 함께 피렌체에서 무역이 활성화된 베네치아로 옮겨집니다. 덕분에 16세기 베네치아 미술은 황금기를 맞았는데요. 그만큼 유명한 작품과 화가가 많이 배출된 시대이기도 합니다. 베네치아와 피렌체 르네상스는 차이가 좀 있었는데요. 구도와 선을 중요시했던 피렌체 미술과 달리 베네치아 미술은 색채를 중요시했습니다. 빛을 받아 부드럽게 표현되어 감각적인 그림이 그려졌죠. 베네치아는 물의 도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운하와 호수에 반사되는 빛이 다채로운 색채의 작품이 발달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이자 국제 상업 도시였던 베네치아는 다른 도시들과 교류도 잦았습니다. 덕분에 동방의 비잔틴 문화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왔고 고대 로마의 문화와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무역이 발달한 만큼 세계 곳곳에서 진귀한 상품들도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물감의 원료가 되는 재료들도 있었죠. 무역 도시라는 사실은 희귀한 안료를 구하는 데 이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덕분에 화가들은 비교적 쉽게 그림의 다양한 색을 사용할 수 있었죠. 베네치아 지역에서 색채 위주의 화풍이 발달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베로네제가 활동하던 시기에 베네치아에는 명성 높은 거장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았던 화가는 티치아노와 틴토레토였는데요. 색채의 마술사라 불린 티치아노와 극적인 연출을 탄생시킨 틴토레토, 그리고 베로네제. 세 화가는 친밀한 관계로 지내면서도 서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경쟁 구도를 유지했습니다. 베로네제는 바로 이 관계를 작품에 그려낸 것인데요. 작품 속 함께 연주하고 있는 악사들의 모습에서 서로 의지하면서도 가장 인정받기 위해 경쟁하는 화가들의 모습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이처럼 베로네제는 작품의 주제에만 집중하지 않고 자신과 주변의 이야기를 녹여낸 작품을 많이 그렸습니다. 화려한 초록빛의 옷감을 둘러입은 사람, 윤기가 흐르는 붉은 옷을 입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바닥에 물을 떨구는 사람까지 화려한 색채와 역동적인 움직임이 가득하죠. 덕분에 다른 종교화들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그래서 종교화임에도 하나의 풍속화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이 작품이 제작된 이후 베로네제만의 고유한 화풍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심지어 너무 독특해서 종교를 불경하게 다룬다는 이유로 종교 재판에 회부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1573년에 그려진 레비가의 향연 때문입니다. 이 작품에도 카나의 결혼잔치처럼 매우 세속적인 장면들이 등장하는데요. 당시 종교개혁 문제로 예민했던 로마 교회가 이 사실에 문제를 제기했죠. 그들은 작품의 신성한 만찬 장면을 모독하는 불경스러운 요소를 지적했는데요. 코피 흘리는 사람, 허리춤에 앵무새를 찬 어릿광대, 창을 든 독일인 등 내용과 상관없는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베로네제에게 유죄가 선고됐고 작품을 수정할 것을 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작품의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죠. 이 일화는 베로네제 작품의 자유분방함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 덕분에 그는 식당을 장식할 그림을 자주 의뢰받았습니다. 일종의 식당 전문 화가였던 셈이죠. 성서 속 식사 장면을 그린 9점의 만찬 연작 중 5점이 의뢰를 받아 그려진 식당 연작이라고 하는데요. 만찬 연작은 그를 거장의 자리에 올려준 그림이기도 합니다. 카나의 결혼잔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세속적인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베로네제의 대표작으로 자리 잡았죠. 원래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수도원에 그려졌던 그림이 왜 프랑스 루브르의 전시작이 된 것일까요? 사실 이 작품은 나폴레옹의 약탈품 중 하나입니다. 카나의 결혼잔치는 유럽의 많은 왕과 귀족들이 탐냈던 작품인데요.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수도원에 틴토레토의 최후의 만찬 등 다른 걸작들이 있었음에도 나폴레옹은 이 작품을 선택했죠. 그는 결국 벽에서 작품을 떼어내 프랑스로 가져가고 말았는데요. 심지어 작품의 크기가 매우 컸기 때문에 운반을 위해 그림을 반으로 절단해버렸죠. 그때부터 이 작품은 프랑스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후 이탈리아가 반환을 요구했지만 그림의 크기와 상태를 핑계 삼아 돌려주지 않았는데요. 결국 원래 작품이 그려졌던 수도원에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된 작품이 걸려있다고 하죠. 이전에 인기와 위용을 잃고 모나리자의 후광에 가려져 쓸쓸한 명화가 된 그림. 여러분은 이 작품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